자, 이 소식을 들은 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니, 매춘부를 지금 소개를 하고 왕의 공식 정보로 삼는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랑 같은 급이 된다고? 하면서요. 자, 그리고 이 마담 디바리를 소개하기로 한 그날 이제 루이 15세가 아련식장에 이렇게 앉아있고 귀족들이 모여서 그걸 보게 되는데 발디딜 틈도 없이 정말 수많은 귀족들이 꽉꽉 들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긴 한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나도 한번 보자 하면서 이제 마담 디바리가 등장을 하기를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기로 한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마담 디바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친 귀족들이 그래, 지가 아무리 예뻐봤자 덜 떨어진 평민이잖아. 이렇게 수많은 귀족들 앞에 서려니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도망간 거지 하면서 비웃으려고 하는 그 순간 마담 디바리가 짠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부 다 입을 떡하니 벌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을 한 건데요. 일단 얼굴 화장 완전 완벽하고 화사한 화장을 하고 드레스는 금색과 은색이 어우러진 그런 드레스를 입고 또 오늘 공식 석상에 또 나서니까 요거 해 하고 루이 15세가 선물한 영롱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장식을 딱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담 디바리를 시기하고 싫어했던 사람들도 이 아름다운 모습 앞에서는 다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딱 소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왕 앞에서 이제 드레스를 들고 3번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공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실수하지 않고 정말 우아한 모습으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또 실수를 했으면 하고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하죠. 자, 이 마담 디바리의 아름다운 등장이 얼마나 큰 이슈였던지 당시 이 왕세자, 그러니까 나중에 루이 16세가 될 왕세자 루이는 사실 세상 만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일기에 맨날 사냥에 대해서만 썼어요. 자기가 뭘 잡았는지 이런 것만 늘 일기를 썼는데 이 마담 디바리가 소개되던 그날에 오늘은 마담 디바리가 소개되었다 라고 일기장에 떡하니 쓸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 마담 디바리는 이 루이 15세의 공식 정부 메테르 상티트르가 됩니다. 자, 이 마담 디바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공식 정부가 됐으니까 그녀에게 이것저것 부탁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젊은 장교가 마담 디바리에게 어떤 청원을 부탁하러 왔다가 이 아름다운 마담 디바리의 모습에 완전히 압도돼서 자기가 뭘 하러 왔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록을 남기는데 기록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아직도 장미 화관과 새하얀 드레스 차림으로 커다란 안락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너무나 편하게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선하다. 궁정 내에는 수많은 미인들이 있지만 그녀는 최고의 미모와 최고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금발머리는 너무나 풍성했고 그 커다랗고 푸른 두 눈은 순수함이 배어져 나왔다. 코는 자그만했으며 곱게 날이 서 있었으며 피부 또한 눈부시게 맑았다. 누구라도 무릎을 꿇을 만한 매력의 여인이었다. 아, 정말 아름다웠었나 봐요. 이 초상화를 보면 제가 여러 초상화를 좀 봤는데 이 눈이 좀 다른 여인들과는 좀 달라요. 살짝 이렇게 위를 보는 듯한 좀 나른하고 뇌세적인 그런 눈빛이라고 할까요? 좀 섹시해 보이는 그런 좀 매력적인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섹시함이 이 루이 15세를 완전히 사로잡았나 봅니다. 사실 국왕의 공식 정부가 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 마담 폼파두르 편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정치에도 많은 관여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마담 디바리가 이 걸어온 뒤의 길들을 살펴보면 이런 공식적인 업무를 그녀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뭐 자라온 환경이나 교육의 문제도 있었지만 마담 디바리 그리고 엄마
안느도 있죠. 안느도 마찬가지로 머리 쓰는 거 싫어하고 복잡한 거 싫어하고 선물 주면 어머 고마워요 하고 받고 웃고 즐기고 요런 거에 최적화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공식 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업무가 마비되고 그러면 왕이 나서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왕도 놀아. 그러니까 이 프랑스 궁정화는 엉망진창이 되어 갔습니다. 마담 듀바리는 오로지 이제 왕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만 하게 되고 그런 일에는 또 최고였다고 해요. 이 마담 퐁파드르가 왕의 오락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왕을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는데 뭐 마담 듀바리도 나도 못할 것 없지 하면서 이 오락위원장이 돼서 제가 기쁘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막 방 예쁘게 장식하고 루이 15세가 좋아하는 꽃으로 방을 채우고 정말 예쁘죠? 하고 이런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엄마 안느가 요리사였잖아요. 프란체스카 집에서도 요리를 했지만 나중에 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서 다른 여러 귀족 집에서도 요리사로 일을 해서 요리를 꽤 잘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알고 있었나 봐요. 자, 그런데 귀족들은 그런 비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 엄마라고 하면서 비웃었지만 사실 루이는 궁정에서 그동안 먹어왔던 음식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신물이 나 있었겠죠. 그래서 엄마, 그 왕을 깜짝 놀라게 해줄 음식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줘 해서 엄마가 추천해주는 음식을 딱 대령을 하니까 어머 이렇게 새로운 음식을? 하면서 또 식욕이 막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루이 15세가 기뻐했던 거죠. 그리고 또 막 마술사 불러서 마술 공연하고 그리고 광대들 불러서 뭐 희가극 뭐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소극 공연하고 막 이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그녀에게 더욱더 빠진 루이 15세는 야,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다니 너에게 그럼 선물을 줘야겠구나 하면서 계속 선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보석 주고 드레스 주고 하니까 이게 막 너무 넘쳐났겠죠. 그러니까 마담 듀바리가 이거 드레스 어때요? 너무 예쁘죠? 뭐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고 또 뭐 그림이든 또 고가의 예술품도 선물을 하니까 정말 고마워요 하면서 또 애교 부리고 또 선물 받고 이런 삶을 계속 즐겨나가게 됩니다. 근데 루이 15세가 준 보석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보석을 자랑을 해야 되니까 드레스에 주렁주렁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옷 중에는 수천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를 리본 모양으로 수놓은 블라우스 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수백만 달러에 해당되는 블라우스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드레스를 입을 때 짝이 맞는 슬리퍼들을 이렇게 다 맞춰놔요. 슬리퍼도 그냥 슬리퍼가 아니라 버클에 다이아몬드 장식이나 자수정, 또 사파이어 등의 보석들로 다 장식을 해뒀었다고 합니다. 자, 마담 듀바리가 원하는 건 뭐든 선물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루이 15세가. 그래서 그녀에게 이번에는 뭐 옷이나 보석이나 예술품이 아니라 사람을 선물합니다. 영국인 노예 상인에게 잡혀온 지금은 방글라데시지만 당시에는 벵갈이라고 불렸던 곳에서 잡혀온 자모르라는 11살짜리 소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그냥 자기 집 앞에서 놀고 있다가 그냥 납치가 돼서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당시 파리 귀족들은 터키식 복장을 한 흑인 이 소년들이 커피나 초콜릿 시중을 이렇게 하는 것이 유행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유행에 맞춰서 또 마담 듀바리 역시 이제 흑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년을 선물 받게 된 거죠. 사실은 흑인이 아니죠. 아프리카인이 아니라 아시아인인 건데 이 듀바리는 정말 귀여운 아프리카 소년이군요 하면서 이 자모르를 이 자기의 시종으로 받아들였고 너무 귀여워하면서 이 가톨릭 세례도 받게 하고 또 이 프랑스어를 당연히 몰랐을 거니까 읽기, 쓰기 등등을 가르치게 되고 또 루이 부누아라는 이름도 붙여줍니다. 그리고 성대한 파티가 있을 때 이제 실크와 벨벳으로 만든 제복을 입혀서 시중을 들게 했죠. 그리고는 이 소년은 그 야만의 땅 아프리카에서 온 소년이에요 하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자모르가 아닙니다. 저는 아프리카인이 아니에요. 저는 아시아에서 왔다고요 해도 아시아? 그게 뭐야? 이러고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다음에 자모르 너는 아프리카에서 왔지? 이렇게 또 물어보고
그랬대요. 자모르가 어쨌든 이제 까만 피부를 가졌을 거잖아요. 그런데 또 마담 듀바리는 굉장히 하얀 피부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까만 피부인 소년과 하얀 피부인 여인이 있으면 되게 대비되어 보이잖아요. 듀바리가 지금 초콜릿을 먹고 있고 그 자모르가 그 앞에 서 있는 모습 보이세요? 네, 되게 대비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요렇게 네, 초상화에서 보시면 마담 듀바리의 피부색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자모르라는 소년은 굉장히 똑똑했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읽기 쓰기를 가르쳤는데 이 궁정 도서관에 책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기 있는 책을 거의 다 섭렵할 정도로 책을 읽게 됐고 루이 15세가 아유 쟤는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쌓았고 또 특히나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읽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훗날 이 자모르가 듀바리와 함께 있었던 시기를 회상을 하면서 그녀의 이 사치와 또 그녀의 조금은 나쁜 말로 멍청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파티에 온 손님들에게 나는 놀이객감이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아마 그때 어떤 성적 학대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마담 퐁파드르 편에서 이 마담 퐁파드르가 굉장히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마담 듀바리는 어땠을까요? 하루 일과가 그렇게 스케줄이 빡빡했을까요? 일단 그녀의 일과를 한번 볼까요? 일단 아침에 한 9시쯤에 일어난대요. 이렇게 일어나면 자모르가 여기 있습니다. 초콜릿 하면서 초콜릿을 주는 거죠. 이때는 고체 초콜릿이 아니라 이렇게 마시는 초콜릿을 먹었었잖아요. 근데 이 마담 듀바리가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초콜릿 한 잔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가운을 거치고 앉아서 오늘은 어떤 보석을 하는 게 좋을까 하면서 이제 보석을 이렇게 선택하고 목걸이도 해보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미용사가 들어오는데 파티가 있을 때 머리 해주는 미용사가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 그냥 일상적인 머리를 하는 그런 미용사가 또 있어서 따로따로 이제 날마다 다른 미용사가 와서 머리를 내만져줘요. 자, 그리고 나면 그녀를 만나러 이제 여러 친구들이 또 오게 돼요. 근데 사실 말이 친구지 과연 친구일까요? 이 그녀에게 아부를 떨어서 어떻게든 뭔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아부를 떨고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드레스 만드는 의상 제작자, 보석상, 예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뭐 하러 오겠어요, 다들. 영업하러 오는 거잖아요. 이 드레스 어떠세요? 이 보석 어떠세요? 아, 이번에 제가 그린 그림이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이 마담 듀바리가 마음에 들어야 그거를 이렇게 픽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브리핑을 또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전화는 뭐 할까? 가서 애교나 좀 보여줄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슬슬 움직였다고 합니다. 루이 15세가 이 마담 듀바리에게 엄청난 선물들을 마구마구 쏟아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출이 또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당시 프랑스 국가 재정 상황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루이 14세가 너무 많은 전쟁을 벌여서 엄청난 빚에 허덕였죠. 그리고 지금 루이 15세잖아요. 루이 15세 때는 또 제가 퐁파두르 편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전쟁 벌였죠. 또 7년 전쟁 거쳤죠. 그러면서 그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마담 듀바리는 그런 거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일은 그냥 왕에게 애교 피우고 왕을 기쁘게 하고 열심히 낭비하고 또 이렇게 선물로 땅 주시면 땅 받고 선물로 성 주시면 성 받고 그래서 재산 늘리고 이런 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라고 생각한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몰라요 뭐 이렇게 하는 여인이었어요. 자, 그렇게 평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제 계속 해나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마담 듀바리 앞에 새로운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녀 앞에 새롭게 등장한 바로 그 인물은 바로 왕세자 루이와 결혼을 해서 프랑스 궁정으로 오게 된 오스트리아의 공주 마리 앙투아네트입니다. 자, 루이 15세의 아들 왕세자 루이와 그의 며느리가 시간차를 두고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손자 루이가 또 왕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자비를 맡게 됐는데 바로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 프랑스의 세자비가 된 겁니다. 자,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상을 별도로 만들 예정이라서 많이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73년 이 왕손 루이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결혼식을 하던 날, 사실 결혼식을 하면 누가 주인공인가요? 당연히 결혼식을 하는, 올리는 새 신부가 되는 세자비가 주인공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또 마담 디바리는 온통 화려한 보석으로 뒤엎인 그런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등장을 해서 모두의 시선을 빼앗아 버렸다고 합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프랑스로 시집을 온 앙투아네트, 처음 이제 연회에서 사람들과 귀족 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또 화려하게 딱 등장한 마담 디바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은 도대체 누굴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귀족 부인에게 저 아름다운 마담 디바리는 궁정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귀족 부인이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담 디바리는 이 국왕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 궁에 있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때 아직 10대, 너무 순진한 우리 마리 앙투아네트,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 마담 디바리의 라이벌이 되는 거군요.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돌려서 말하기는 글렀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 마담 디바리가 어떻게 왕을 기쁘게 해주는지 알려주었고, 이 마리 앙투아네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머니 누구시죠? 마리아 테레지아 이잖아요. 마리아 테레지아는 오스트리아의 순결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매춘부들을 처벌하고, 그 오스트리아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엄격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살다가 프랑스로 왔는데 매춘부가 이제 시 할아버지의 정부야, 공식 정부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마담 디바리를 곱게 볼 수가 없었겠죠. 거기다가 이 오스트리아 출신인 만큼 아직 프랑스어가 서툴러요. 뭘 잘 몰라요. 그런 앙투아네트 옆에 항상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는 3명의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루이 15세의 딸들, 아델라이드, 비투아르, 소피,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궁정생활에 서툰 마리 앙투아네트의 교육을 맡았다가 그 다음에는 이 앙투아네트에게 딱 붙어서 뭔가 자신들의 입지를 다져보려는 의미로 늘 함께 붙어 다녔던 거예요. 이 사람들 결혼도 안 했잖아요. 노처녀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시고모들이 막 졸졸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피곤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이 3명은 아버지의 애첩을 너무나 싫어하고 증오했겠죠. 이 마담 디바리가 궁정에서 지내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3명의 공주들은 온 궁정에 치욕을 가지고 오고 아버지를 우습게 만들고 전국을 마비시키고 가톨릭을 파괴하는 창녀다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해요. 자, 그러니 당연히 아버지 루이 15세와도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겠죠. 그래서 이 마리 앙투아네트 옆에 붙어서 저 천박한 매춘부가 궁정에 있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요. 우리 아버지를 유혹해서 국고를 텅텅 비게 만들고 있어요 하면서 계속 이 마담 디바리의 뒷담화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 마담 디바리를 경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연애나 이런 데서 만났을 때 마담 디바리를 보면 하고 이게 시선을 피하게 돼요. 마담 디바리가 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인사를 받아줘야 허리를 펼 텐데 인사 안 받아주고 그냥 가버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열이 높은 사람이 서열이 낮은 사람에게 말을 걸어줘야 그 다음에 말을 틀 수가 있는데, 이 마리 앙투아네트는 말을 안 걸어주는 거예요. 야, 마담 디바리는 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앙투아네트가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계속 기다려요. 그런데 말을 걸어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또 심정이 상했겠죠. 자, 이렇게 프랑스의 세자비와 왕의 정부 사이에 불꽃 튀는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마담 디바리도 심정이 상해서 앙투아네트를 보고 매력 하나 없는 그런 여자아이야 라면서 빈정거리는 말을 했고, 자, 그리고 또 마리 앙투아네트는 어머니께 종종 편지를 썼는데, 어머니께 우리 전하께서는, 그러니까
시할아버지죠. 우리 시할아버지께서는 상상 가능한 것 중에 가장 멍청하고 버릇없는 사람인 마담 디바리에게만 약하신 것 같아요. 그걸 보면 너무 한심해요. 막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기싸움은 사실 지루한 베르사유 궁에 이 너무 재미있는 그런 가십거리니까 모두들 아유 꿀잼 이런 걸 어디서 볼 거야 이러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리 백작 부인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루이 15세에게 결국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이 빨간머리 아이, 그러니까 마리 앙투아네트를 보고 빨간머리 아이라고 놀리는 말로 불렀거든요. 이 빨간머리 아이, 프랑스어도 제대로 못하는 조그만한 16살짜리 풋내기, 그리고 자기 남편을 말이야 남편 구실도 하게 못하는 우습고 그런 계집아이 처녀 주제에 어따 대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뭐 화를 내면서 어떻게 좀 해줘요 하면서 루이 15세를 또 조르게 됩니다. 아니 루이 15세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새로 이 프랑스 궁정에 시집온 우리 손주 며느리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잘해줘야 돼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애첩을 지금 아니 무시하다니. 그러면 당연히 자신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굉장히 난감해 하다가 네, 실수하는 거 어려서 그렇지 하면서 처음에는 좀 좋게 해결을 해보려고 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수석 여관이었던 마담 드 노아유를 불러서 사람들이 말이야 처음에는 우리 손주 며느리가 되게 상냥하다고 하더니 요즘은 말이야 경솔하다고 하더라. 가족끼리 의상하는 그런 일을 만들면 되겠어? 라고 이제 슬쩍 말을 넣습니다. 근데 또 그분께서 또 가셔서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말을 전했겠죠. 그런데 앙투아네트는 그런 매춘부 따위에게 숙일 수 없어 하고 또 버텨요. 근데 이런 상황을 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엄마 마리아 테레지아가 대사를 통해서 다 전해 듣고 있었어요. 고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프랑스와 동맹 관계를 견고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가르친 게 있는데 매춘부라도 이제 친절하게 좀 대해줘야 돼. 이런 말은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대사에게 네가 좀 잘 좀 말해봐 라고 얘기를 해서 대사가 아니 국왕전하께서 받아들인 사람을 공손하게 대하지 않는 건 궁정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라면서 또 설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건 왕세자비로서의 자존심이라고 아무리 대사라고 해도 그런 개인적인 일에 간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면서 또 버팁니다. 자, 이렇게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마담 디바리가 어린 것에게 또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온 궁정 사람들이 나를 웃음거리로 삼았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이건 국왕의 명예가 실추된 거라고요 하면서 또 눈물로 호소를 했고 결국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루이 15세가 이 오스트리아 대사를 소환해요. 그런데 자기 방이 부르는 게 아니라 마담 디바리 방에 불러요. 그리고 마담 디바리가 사람들이 말이에요. 내가 왕세자비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그건 중상모략이라고요 하면서 살짝 눈물을 또 보여줍니다. 또 그때 루이 15세가 들어와서 그 내 손주 며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긴 하지.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활발해서 말이야. 여러 가지 음모에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음모에 빠졌다는 건 자신의 딸들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음모에 빠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담 디바리를 미워하게끔 만든 것 같다 라면서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하면서 또 은근하게 또 협박을 합니다. 자, 이러다간 진짜 큰일 날 일이죠. 이거 빨리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또 대사가 앙투아네트에게 가서 이거 큰일 납니다. 오스트리아를 위해서 제발 해결을 해주세요. 다른 거 큰 거 원하지 않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 한마디만 건네주면 된다고 합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또 가서 빌어요. 정말 자존심을 지켜야 하지만 오스트리아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마리 앙투아네트 입장에서는 이제 굽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럼 알겠어요 하면서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담 디바리에게 말을 걸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회가 있던 날 이제 모두가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 마담 디바리가 여기 서 있고 이제 앙투아네트가 점점 좀 가까이 다가가요. 그리고 말을 걸려고 하는 딱 그 순간 루이 15세의 딸들 중 한 명인 아델라이드가 앙투아네트의 팔짱을 확 끼고는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얼른 갑시다 하면서 횡하니 마리 앙투아네트를 데려가 버립니다. 이제 드디어 하면서 막 기대를 하고 있던 마담 디바리는 얼굴이 새빨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해버렸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 안 루이 15세는 경노해서 또 대사를 부릅니다. 이런 식이면 내가 직접 관여를 할 것이요 하면서 이제 위협을 가했고, 와, 이거는 보통 일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소식이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전해지죠. 결국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에 마리아 테레지아가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편지를 씁니다. 긴 내용이 있지만 축약을 해보면, 안녕하세요 라고 친절한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호들갑이냐. 국왕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너의 의무인데 너는 왜 그걸 하지 않니? 너는 이 마담 디바리를,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과 똑같이 대접을 해야 된다. 국왕이 인정을 받은 여인이 아니냐. 그리고 너의 은인이면서 너의 할아버지인 국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 하면서 단호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는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는 결국 이제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말을 지을 때가 왔죠. 이 두 사람의 대결은 근 2년간이나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다가 1772년 새해에 이제 또 연회가 열렸는데, 마담 디바리가 와서 또 왕세자 부부 앞에서 이제 절을 하게 돼요. 이때 마리 앙투아네트가 쥐어 짜듯이 억지로 한마디를 합니다. 정말 유명한 말이죠. 오늘은 베르사유에 사람들이 정말 많군요. 이 마담 디바리가 드디어 프랑스의 왕세자비의 무릎을 꿇린 겁니다. 자, 마담 디바리는 이렇게 자존심을 회복했고, 아이 기분 좋아. 그러면 하에 선물을 좀 보내볼까? 하면서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또 선물을 보내긴 한데, 이미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세자비는 두 번 다시 마담 디바리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어쨌든 마담 디바리는 자신이 왕세자비를 굴복시켰다고 생각을 해서 저 너무 기뻐요 하면서 또 루이 15세에게 애교를 부렸고, 또 그런 그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루이 15세, 그녀를 위해 엄청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주문하게 되는데요.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잔인한 운명의 가시밭길로 던져놓게 되지요. 자, 이 이야기는 마리 앙투아네트 편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이 15세의 죽음은 정말 급작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루이 15세는 마담 디바리를 위해서 목걸이를 주문을 했는데 이 목걸이가 완성되기 전에 사망하게 돼요. 1774년 4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푸티 트리아농으로 이제 행차를 했는데, 그곳에서 하필이면 천연두에 걸리게 됩니다. 급히 베르사유로 다시 돌아온 왕을 의사들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시죠? 또 무슨 치료를 했을까요? 사혈, 또 피 뽑습니다. 천연두 걸렸는데. 자, 이는 사람을 살리는 치료가 아니라 거의 죽이는 치료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은 우리 국왕님은 지금 회복되고 계십니다 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병환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마담 디바리도 너무나 걱정이 되죠. 이제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자신의 운명도 걱정이 되고 왕도 걱정이 돼서 이 루이 15세 옆에서 열심히 병간호를 했었는데요. 루이 15세는 마지막까지 이 고름이 가득 찬 손으로 마담 디바리의 가슴을 만지며 이렇게 나는 가는 것인가 하며 안타까워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이 오고 있음을 깨달은 루이 15세는 마담 디바리가 출궁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사실 마담 디바리에게 병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배려이기도 했겠지만 마지막에 사망하기 전에 고해 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해 신부가, 그러니까 매춘부였던 마담 디바리가 궁에 있는 이상은 어떠한 종교의식도 거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버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담 디바리를 출궁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마담 디바리는 온갖 화려한 생활을 누렸던 이 베르사유 궁을 떠나게 되었고, 1774년 5월 10일 58년간이나 왕위에 있었던 루이 15세가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담 디바리는 궁에서 나온 다음에 수녀원에 거의 감금되다시피 했었는데요. 이는 당연히 그런 일로 앙심을 품고 있었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입김 때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앙투아네트는
이 바리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숙청해버립니다. 사실 마담 디바리를 소개했던 바리 백작을 비롯 그 가문이 궁정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숙청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라는 성을 가지고 있으면 숙청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성을 바꾸는 그런 귀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수녀원에 이 마담 디바리가 도착을 했을 때는 수녀들도 그녀를 다 피했어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쾌활하고 밝았던 그녀가 수녀원에서 온갖 자질구레한 일도 다 도와주고 기도 시간에도 와서 꼬박꼬박 기도를 하고 뭐 이러니까 그녀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지 이제 마담 디바리와 되게 잘 지냈고 2년 뒤에 수녀원을 나올 때는 수녀들이 보고 싶을 거예요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후 마담 디바리는 이 루브시엥 성에서 이제 일생을 보내게 되는데요. 또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 브리삭 공작, 또 헨리 쉬무어라는 영국 외교관 등을 사귀면서 또 즐거운 또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각국에서 그녀를 보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방문을 해요. 야, 한때 루이 15세를 사로잡은 여인이래 궁금해 하면서 그녀를 보러 왔던 것이죠. 자, 그렇게 15년이 지나 1789년이 되었을 때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마담 디바리도 너무나 놀라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녀와 한때 연인이었던 헨리 쉬무어는 얼른 자신의 고국으로 도망을 갔지만 그녀의 또 다른 연인 이 브리삭 공작은 성난 이 군중들에게 잡혀서 몸이 갈갈이 찢겨져서 죽었고 그의 잘린 머리를 선물 받아서 마담 디바리가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혁명은 점점 더 과격해져서 나중에 피로 물들게 되는데요. 이 마담 디바리는 이제 피로 물들기 직전에 도난당한 자신의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고 또 거기서 다이아몬드를 또 찾았다고 해요. 영국인들도 한때 왕의 공식 정부였던 이 마담 디바리를 잘 대접해줘서 목숨을 부지하고 거기서 평온하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마담 디바리는 일생 최대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포기할 수 없었던 마담 디바리 당연히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프랑스에 가면 내 남은 재산, 내 남은 보석들이 있어 가져와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파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극렬 과격파인 자코뱅파가 당시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귀족들이 죽임을 당했고 귀족들뿐 아니라 부르주아들도 죽어나가는 그런 판에 파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자코뱅파에게 잡히게 되고 이제 곧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녀가 재판대에 딱 섰을 때 아주 익숙한 모습의 한 남자가 증언대에 서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마담 디바리가 그렇게 귀여워했던 그 자모르가 성인이 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이때 자모르는 혁명에 동참을 해서 결국은 마담 디바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는 증언을 하게 되죠. 마담 디바리는 엄청난 배신감을 가졌겠지만 혁명파였던 이 자모르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결국 1793년 말 마담 디바리는 이 혁명 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마담 디바리는 죽기 싫죠. 당연히 목숨을 더 부지하고 싶죠. 그래서 지금 내 성에 가면 귀중품들이 진짜 많이 숨겨져 있어요.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가 다 드릴게요. 정원에도 보석 숨겨놨고 연못에 은제품이 있고 오래된 방앗간에 그림들을 제가 숨겨놨다고요 하면서 막 귀중품들의 위치를 다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담 디바리를 살려줄 생각이 없었죠. 자, 그렇게 단두대로 끌려가면서 막 울부짖으며 당연히 구경꾼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왜 저를 해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제발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계속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극렬하게 저항을 해서 사실 이때는 좀 살이 많이 쪄 있었대요. 그런데 살려고 하니까 온 힘을 다해서 저항을 하니까 몇 사람이 와서 겨우 붙잡아서 단두대로 향하게 됐는데 마지막까지 잠깐만요 사형 집행한 날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 하고 외치는데 그 순간 그녀의 목이 잘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 왕실의 마지막 공식 정부였던
여인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그녀를 사형시킨 사형 집행인이었던 샤를 앙리 상송은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의 사형 집행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언급하셨던 그 베르사유의 장미를 보시면 굉장히 막 음모를 많이 꾸미는 그런 악녀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좀 경박하고 사치 부리고 해프고 이런 여인이긴 했어도 꽤 선량하고 후덕한 여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음모를 꾸밀 정도로 똑똑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똑똑했다면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좀 마음도 약해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으면 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영국에 가 있을 때 이 혁명을 피해서 영국으로 도망온 귀족들도 많이 도와주고 또 예술가를 많이 후원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와 특별한 기술로 왕을 사로잡아 최고의 사치를 누렸지만 결국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던 마담 디바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이야말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